네, 자, 요번에는 이제 B형의 문제들을 좀 다뤄볼 텐데, B형의 문제들이 총 4개라서 좀,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한 1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건 B형의 8번이에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상세한 내용 설명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B형의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토니 모리슨이라는 그 노벨상 수상 작가의 빌러브드라는 소설인데, 소설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거고, 내용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고, 근데 여기서 지문에서만 우리가 보면 할리라는 인물이 나오죠. 미스터 가너는 이제 노예 주인이에요. 예전에 남북 전쟁 전에 노예 주인을 이야기하고, 할리는 이제 흑인 노예인데 남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쉬라고 나오는 게 이 할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요 할리의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제니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래는 뭐 본명은 제니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베이비 석스라고 해서 별명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이 앞부분만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 쉬라고 이야기한 그 어머니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60 odd year old slave wo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노예인데, 노예 여자면서 이제 노예인데, 이제 할리라는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의 땅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예 주인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유의 땅을 밟게 되는데, 그 대신에 할리 자신은 이 농장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쪽에서는 지금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자유를 얻느냐, 걷는 것도 이렇게 다리도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걷고 있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은 계속 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들한테는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를 자유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걸 차마 이제 거절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속으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문을 아들한테는 절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카멘터리에 있는 빈칸에 답을 선택을 할 때 그게 이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이제 발을 디디고 나서 자기 아들 할리도 한 번도 이렇게 자유의 맛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자유의 몸이 돼야 된다고 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는지, 그걸 이제 자기가 깨닫고 나서 너무나 자유의 기쁨이, 자유를 느낀 것이 새로운, 진짜 뭔가 새롭게 태어난 느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알고 있는 아들이 혹시 탈출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이 탈출하다 붙잡히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고통을 맛보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it scared her 이렇게 해서, 여기서 it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느낀 그 자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은연중에 묘사를 했고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라냐면 something'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이러면서 뭔가가 좀 달라진 것 같고 느낌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뒤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의 두 손이 있어도 그 두 손을 보면서 한 번도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노예
노예로 살아오면서 노예는 모든 내 몸과 영혼까지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기계 부속품처럼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내 손이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그 자유의 어떤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심장박동이 나오는데 heartbeat이라는 표현을 heartbeat. 그러니까 이 심장박동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이게 나의 심장박동 소리인지 느끼지도 못했다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노예의 심정에서는 이제 그걸 그 처음으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막 어이가 없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을 막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is pounding이라는 것도 핫빛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knocking in a chest라는 것도 핫빛이죠. a knocking in the chest. 그러니까 이 핫빛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2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뭔가 한 여성이 자기의 그 어떤 장소도 지금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바뀐다. 이 말은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처지가 바뀌는 걸 서서히 느끼게 되는데 he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그녀의 무엇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자유의 느낌과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animated 이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제 핫빛이에요. 예, 그래서 핫빛인데 저한테 또 질문한 분 중에 보니까 question이라는 표현은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한 것은 question 자체로만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삶의 공허함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니까 이제야 이런 것이 결국은 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 나이에 왜 내가 60이 다 넘어서 몸도 성하지 않은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의 question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카멘터리에서는 축약해서 요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question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지만 퀘스천은 안 되고 여기서는 핫빛밖에 될 수 없다. 그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건 뭐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에 이 희곡도 사실은 보면은 라이언스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트로이는 아버지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부자 간에 서로 간에 그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현실의 생활에서도 많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서 흔히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트로이라는 아버지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진짜 청소부로 일하면서 굉장히 뼈 빠지게 일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벌어먹여 살리려고 하고 그런 아버지일수록 굉장히 완고하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너도 열심히 일해서 그냥 가족들 부양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언스는 이 앞에서 이제 I can't find no decent job 이러면서 좀 번듯한 직장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뭐 어디에서 일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는 뭐 아버지가 이제 그 전에 너 왜 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냐 이렇게 이제 타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죠. 그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변명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일자리 얻기 싫어서 안 얻는 줄 아세요? 뭐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일자리여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네가 뜻만 있으면은 아버지처럼 뭐 청소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흑인들이 지금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법이 안 맞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일이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라이언스가 뭐라 하냐면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저하고는 안 맞아요 이러면서 그 남의 그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거 막 이거 막 청소부를
청소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고 않다 그러면서 I don't wanna be punching nobody's time clock 이렇게 했는데 punch a time clock 이 표현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요즘이야 그럴 일이 없죠. 요즘 뭐 출퇴근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도 많고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반은 출근하고 반은 재택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도 많고 뭐 이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근무 형태가 다양하게 돼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출근을 뭐 하면 9시부터 9시에 출근하면 9시에 들어가면서 타임 클락이라 그래서 이제 출근부가 있으면 거기다 딱 찍어야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예전에 출근 도장 찍는다 그러는데 도장은 아니고 이제 펀치기가 있어서 거기다 찍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조금 틀에 박힌 삶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라이언스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I don't wanna be punching nobody's time clock 이 말은 틀에 박힌 생활은 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Lions does not wish to be constrained by a conventional lifestyle.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삶에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특징은 이제 전통적인 시간 일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든가 딱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the rigidity of a traditional job이라는 표현은 아까 punching nobody's time clock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걸 이제 그렇게 옮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a traditional job with daily routines and fixed hours 이렇게 얘기하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the underlying part signifies Lion's disapproval of a boring job 재미없고 따분한 일 이렇고 그걸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ixed hours and daily routines 이런 표현을 좀 넣어서 이제 보충을 해줘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 워낙 여기서는 쉬워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일하라 그러니까 라이언스는 자기는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데 여기서는 이제 뮤직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문제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B8번인데 B8번 여기 한번 일단 내용을 보시고 뭐 답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B8번에서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여기 B8번이죠. 예, 거기다 올려놓고 보면 제가 조금 물을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10번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학술적이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아주 이과거나 과학을 관심 있게 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도 뭐 과학이나 수학은 뭐 예전에 수포자 뭐 과포자 이럴 정도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평상시에 좀 다양하게 책도 읽고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넓어지면 사실은 이런 글을 읽기도 비교적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한가한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분야의 책도 많이 읽고 영어로 된 글도 읽어야 되지만 또 한글로 된 우리 책들도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밑바탕에 지식이 깔리면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도 훨씬 더 편해지는 거고 시험의 합격률도 높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별도의 주제니까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이 주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그널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 신호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요 앞에서는 시그널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어 수가 374단어니까 뭐 그렇게는 짧지는 않은데 일단 요 앞부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 건 이제 뒷부분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 자, 이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못하고 말도 시그널이고 말을 못하면 엄마 배고파 하는 걸 뭐 울음소리로 내면 엄마가 딱 알아차리고 아 얘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뭐 젖을 준다든가 우유를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단어는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서 시그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시그널은 또 시그널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그널러는 시그널을 보내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물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건데 사람의 아까 어린아이도 시그널러가 되고 엄마도 시그널러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리시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는 상대방이 있는데 신호를 받는 상대방은 신호를 해석해야 되겠죠. 아이가 막 우는데 저게 뭐 오줌을 싸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그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동물들 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on arms race between manipulators and mind readers 이렇게 요 앞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스 레이스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미소 양국이 막 핵무기를 얼마나 누가 더 가지냐 막 그 경쟁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치열한 수싸움, 눈치 싸움, 눈치 보기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내가 조금 더 머리를 쓰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스 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 쪽은 내가 신호를 보내면서 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니까 머니플레이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는 쪽에서는 아 제가 보낸 신호가 이 신호인가 이제 마음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인드 리더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계속 시그널러하고 리시버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건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쪽에서는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받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 제가 나한테 이런 A라는 신호를 보냈으니까 나는 B라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행동 기준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the benefit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득을 받느냐 마느냐 또 반대는 손해를 보느냐 코스트가 되는데 코스트는 마이너스고 베네핏은 플러스라고 보면 내가 이득 받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 쪽도 이기고 도움을 얻고 신호를 받는 쪽도 도움이 되는 게 윈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최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행동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시그널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은 적들에게만 무슨 혹은 저 친구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resources requirements to parents 이렇게 얘기해서 부모들한테 resource requirements는 예를 들어서 어린애 같으면 배고파요 이러면 resource requirement죠. 그렇죠? 아니면 좀 업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요구할 때도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끼리는 서로 내가 힘세, 고릴라가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더 힘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수컷과 암컷 우리가 동물들이야 뭐 수컷과 암컷을 쓰니까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는 내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공작새가 무슨 화려하게 이러면은 뭐 암컷이 원래 공작은 이제 수컷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그래서 암컷이 매력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릴라를 보고 아 저놈이 힘이 셀 것 같다든가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다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를 발신하는 쪽과 받는 쪽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읽어봤을 때 그건 말은 좀 길고 복잡하게 해놨지만 그래 그건 수긍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는데 거기에서는 행동들을 서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a central tenet of signaling theory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그널링 티어리라는 게 이제 앞에 이 관련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동물들의 의사소통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그 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Eron Evolutionary Equilibrium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과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놓쳐져서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evolutionary equilibrium 이렇게 해서 그럼 evolution이라는 건 진화고 진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뭔가 우세한 형질이 계속해서 이제 우세하니까 계속 오래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아서 유전자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에볼루션이라 그러고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러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은 이득을 보고 어느 한 놈은 손해를 보면 이퀄리브리엄이 안 되는 거고 둘 다 이득을 보거나 둘 다 손해가 되면 그것도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볼루셔너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는 그 샌더 혹은 시그널러하고 그 다음에 리시버가 서로 윈윈 서로 이익을 보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단계가 되면 이 평형 상태, 진화론적인 평형 상태, 진화론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셔도 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럼 both signalers and receivers must benefit from 이래서 둘 다 그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보를 교환해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the exchange of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건 뭐예요? 시그널러가 시그널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시버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하고 아이가 있으면 뭐 그 간에도 그렇고 엄마도 만족하고 아이도 만족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if receivers did not benefit from their responses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그 시그널을 누군가가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나는 이득이 아니고 나는 손실이야. 나는 손해봤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을 봤다 그러면 selection 이 말은 natural selection이죠.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설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설인데 진화론의 자연 선택설에 따라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would는 이제 가정의 의미니까 selection would favor 요걸 앞에서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편하죠. 자연 선택설에 따라서 뭐가 유리해지는 거야? Receivers that ignore the signal. 그죠? 그걸 무시하는 그 리시버들이 오히려 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나한테는 득이 안 됐어요. 손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연 선택설에 따라서 이제 그 이 무시하는 쪽이 유리한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수가 1000마리인 어떤 새가 있다. 근데 그 새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 다른 쪽에서 누군가 신호를 줬을 때 그걸 진짜로 믿고 이렇게 따라왔더니만 손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면은 제 거는 제끼는 게 낫겠구나. 이그노 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이제 우세 형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is requirement implies that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this requirement라는 표현이 나는데 require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this requirement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this requirement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requirement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서 this requirement가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mus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both signalers and receivers must benefit from the exchange of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윈윈, 둘 다 이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논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드시 둘 다 이득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this requirement 이런 요건인데 이런 조건이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signals must convey 이래서 그러면은 둘 다 이득을 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을 보내는데 가짜를 보내요? 그럼 저놈이 받는 쪽에서 제가 가짜니까 이제 제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둘 다 이득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rue information이나 real information이나 honest information이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맨 뒤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reliable이라는 표현이 맨 뒤가 아니라 이제 그 reliable information이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reliable in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 honest information, honest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reliable informatio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진실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죠. 가장 기본적인 논리요. 이런 시그널링 시어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둘 다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믿을 만한 정보를 줘야 된다. this idea가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this idea.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이 this idea has been the source of controversy.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주장이나 이런 시그널링 시어리 그러니까 시그널링 시어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논쟁이 뜨거워진 거죠. This idea has been the source of controversy. 그러니까 찬반이 굉장히 뜨거워진 거. 맞다. 아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왜 벌어졌다? Surround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animal communication 이렇게 얘기해서 동물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연구해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반드시 reliable information 말하자면 믿을 만한 정보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논쟁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what we mean by dishonest signaling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혹은 속이려는 사기치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럴 때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뭐 사기치는데 무슨 정의가 필요해 싶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어하고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는 다르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에서 논의를 계속 전개하려면 학술적인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shonest라는 개념을 여기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져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왜냐하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자기네들이 직성이 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글 쓴 사람의 심리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가 dishonesty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dishonesty의 개념을 설명한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내용 이해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this definition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나 가짜라고 한 것의 정의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정의는 여기에 내용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학자 누구누구 이 두 사람이 former
definition of dishonest signaling. 이래서 정의 내리기가 쉬운데 이 두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일단 뭐 그 공식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죠. 정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dishonest signaling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호 보내기. 그래서 거짓 신호 보내기라는 데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 이랬고, dishonesty occurs 이 말은 이제 이럴 때를 가짜로 본다는 거죠. 가짜를 보는데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When a receiver registers X from a signaler. 복잡하게 생각되면 기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A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B 이렇게 XY, X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not only benefits the signaler but would also benefit the receiv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논리대로라면은 전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익이 돼야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저 정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반응을 보일 텐데 if X means Y 그러니까 X를 보니까 아 Y로 이해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X하고 Y가 다르니까 뭐 아주 다른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그널을 보낸 쪽에서는 X인데 같은 X라도 받는 쪽에서는 아 저 X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아 저런 취지구나. 그래서 Y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not only benefits the signal but would also benefit the receiv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허위 정보인지를 몰라요. 리시버 받는 쪽에서는 이제 모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했는데 이 글에서는 더 쉽지가 않아요. 뭐 보통은 더 쉽게 설명하는데 in other words dishonest communication occurs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짜로 소통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시그널하고 the signaler's ability or need 이래서 신호를 보낸 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분리가 될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쉽게 설명한 것 같지만 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좀 쉬운데 하여튼 뭐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물들의 이 시그널 신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자기네 새 다른 놈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뭐 매가 그 위협을 한다고 해서 시그널을 보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동물이 그 새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물고 왔던 것을 예를 들어서 뭐 먹이가 있는데 그 먹이를 막 이렇게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그널을 보냈던 놈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매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 녀석은 그걸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죠. 그럼 지가 그걸 이제 먹이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차리면 그 꾀를 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짜 신호를 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한 번 당했던 놈은 한 번 당할 때는 바보였지만 두 번, 세 번 당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괘씸해서 그 다음에는 신호를 보내도 응하지 않게 되고 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보낸 놈도 그걸 깨닫고 결국은 진실하게 신뢰할 만한 이제 정보를 보낸다는 거죠. 그 묘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보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무슨 글을 많이 읽었거나 책을 좋아했거나 방송을 봤거나 다큐멘터리를 봤거나 이런 분들은 이해력이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마침 저도 우연히 이제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방송들이 꽤 있는데 그 매불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불쇼라는 게 오후에 하는데 저도 즐겨보는데 뭐 바로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걸 보고 뭐 이런데 거기 보면 이제 최욱이라는 진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외교 이야기도 하고 뭐 과학 이야기도 하고 물론 전문가들 모아서 하는데 며칠 전에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까마귀하고 미어캣 이야기가 나오는데 까마귀가 이제 미어캣들이 막 이렇게 뭐 먹을 걸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 굴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매가 날아든다든가 그러면 까마귀가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깍깍 울면 이제 그런 그 까마귀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날씨가 춥거나 그래서 지가 먹이가 없을 때 그런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까마귀가 깍깍 울면은 이제 미어캣은 처음에는 그게 매가 온다는 신호를 알고는 막 자기가 잔뜩 뭐 먹이 들고 왔다가 그걸 딱 놔두고는 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굴로 들어가는 게 서로 간에 그 베니핏이 있는 거죠. 왜냐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reliable information이었고, 까마귀는 그 경고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를 해주고 들어간 미어캣은 살았는데, 까마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남기고 간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윈윈이었고,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득이었는데, 그걸 이제 딱 느끼고 까마귀가 이제 계속 일부러 그 깍깍 신호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어캣이 뭐 바보도 아니고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이게 까마귀가 자꾸 자기네 걸 낚아채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럼 신호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까마귀가 자기 그 신호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그렇지 않게 돼서 나중에 그 실제로 필요한 때만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그때 이야기를 옮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본 기억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입해서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뭔가 기준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머리에 떠올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자, 일단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his definition. 아까 dishonesty라는 게 우리가 뭐 거짓, 가짜 이러면 거짓이나 가짜라는 건 그냥 진실을 말을 안 하면 가짜 아니야 싶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복잡했던 게 뭐냐면 X라는 정보를 줬는데 X가 전에도 Y였으니까 Y였겠지. 근데 이게 가짜가 된 거죠. 근데 가짜인 걸 모르고 서로 처음에는 둘 다 이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가짜 정보라 그러는데, 이 가짜 정보라는 정의를 보면 highlights the benefit of dishonesty to the signaler. 이렇게 얘기해서 신호를 보낸 쪽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한 혜택은 시그널러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시그널러, 말하자면 지가 거짓말을 했으면은 나중에 이익이 됐는데, 그러면은 reliable information을 줄 리가 없죠. 그냥 거짓 정보만 흘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 근본적인 의문이 바로 뭐냐면 why would any organism은 이제 시그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동물이나 유기체든 signal honestly to their opponents. 이 말은 reliable information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When dishonesty potentially delivers notable rewards. 이렇게 얘기해서 지가 거짓말을 하면, 아까 까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미어캣이 남기고 간 것을 지가 다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if a weak individual signaled as if it was strong, 그렇죠? 그러니까 고릴라가 있는데, 고릴라가 애가 좀 삐쩍 말라가지고 애가 힘도 없고 그런데 잘못하면은 뭐 서열에서 자꾸 밀리고 그러니까 이 그 약한 애가 자기가 센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고릴라들이 저 가슴을 쳐가지고 자기가 세다는 걸 이제 과시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래는 약한 놈이 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약한 놈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약한 애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거를 그냥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강한 놈들도 조금 미심쩍다 이런 놈들은 쫄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한 애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지가 신호를 계속 보내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통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 가짜로 힘이 없는 놈이 가짜로
자기가 힘센 척 했던 놈의 유전자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집단 내에서 퍼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설의 논리에 따라서 통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할 거란 말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the success of dishonest individuals. 그러면은 거짓말하고 가짜로 했던 놈들이 자꾸 승승장구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 거짓으로 해도 자꾸 승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 the rate of the dishonest signaling increase, 그러면은 그 집단 내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이제 자연 선택설에 또 따라서 그러면 어때요? Favor receivers that ignore signals of strength. 아까 고릴라가 아무리 지 가슴을 막 쾅쾅 치면서 지가 세다 그래도 그걸 무시하는 놈들이 있을 거고 그걸 그대로 쟤 진짜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거야? 세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시해버리는 놈들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한테 이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once receivers ignore the signal, 이렇게 한번 이제 시그널을 받는 쪽에서 그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까 쾅쾅 때렸을 때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자연 선택론에 따라서 the structural behavior required for signaling. 그죠? 아까 자기가 고릴라가 힘세다고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그널을 보내는데 필요한 구조나 행동 이런 것들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s the population approached the evolutionary equilibrium, 아까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 진화론적으로 평형 상태나 균형 상태에 이르면 그러면은 reliable signaling, 이래서 필요한 정보, 진실된 정보를 주는 이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에게 그 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복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동물들의 그 행동의 원리에 관한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비교적 그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워낙 글 자체의 구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시험 당일날 이 내용을 읽으면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A형 문제 다 풀고 B형에서도 뒷부분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다른 과목들이 어려워서 막 그 좀 이렇게 힘도 들고 주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머리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학술적인 내용들은 추상적인 단어, 까다로운 단어, 뭔가 복잡하게 정밀하게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어만 많이 외우고 뭐 단순지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글의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들을 보면서 어려운 문장들을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 특히나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할 때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최근에서도 그 수능 문제들도 그렇지만 지문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쉽게 잘 풀이해 줄 수 있는 설명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 아까 빈칸에는 이제 reliable informatio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줄 그은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줄 그은 부분의 내용이 분명히 가짜 정보 보내는 게, 내가 아까 미어캣한테 미어캣이 막 이렇게 먹을 거 가져가다가 까마귀가 깍 이러면은 놔두고 굴 속으로 확 들어가면 그걸 내가 먹는 게 까마귀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에서는 그런 꼼수를 안 부리고 그 실제 진실된 정보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왜냐면 결국은 그 일이 누적되다 보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의사소통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if a signal does not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이래서 만약에
믿을 만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믿을 만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evolutionary stability of communication, 이래서 동물들 간의 진화론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의 그 안정성이 해쳐지고 결국은 시그널을 보낸 쪽에서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4번이 저 4번이 아니라 B8번이 제일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B9인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아날로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디지털 사진, 여기서는 뭐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이라 그래서 처음에 빨리 이걸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 같은 것이 있는데 디지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사진의 특징은 픽셀 단위로 돼 있고 픽셀 단위는 보통은 0과 1의 디지털 정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날로그 사진하고는 달리 장점이 두 가지가 여기 그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점 중에 하나는 정보가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물론 이제 영구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디지털 정보, 디지털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디지털 사진은 소위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장점인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그게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 어떤 사진을 올려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그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주의해야 된다, 이런 구조예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요약 문제의 좀 차이점은 예전 같으면은 topic sentence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supporting ideas를 first, second 정도로 명료하게 나눠놨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점을 하나하나 두 가지 따로따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장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하나의 문장 속에 넣고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 거는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제가 미리 준비한 답을 하나 보시면 뭐 이게 두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서 보면 expressing objects through digital means such as taking selfies,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셀카 찍을 때처럼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면 두 가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igital representation offers advantages, 장점이 있는데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하지만 거기에는 단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단점의 내용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지털 정보를 다룰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2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뭐 가능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다루지,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상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커스의 홈페이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긴 하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마치 시험 하나 때문에 모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게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제가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험 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긴장하고 떨리는데 그리고 나서 시험이 성적이 좀 생각만큼 안 나오면 단지 그날 당일의 컨디션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시험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시험이 이 하나로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럴수록에 또 잘 그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험 전에 또 우리가 필요한 자세. 그래서 이 시험은 시험일 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시험 전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시험 이후의 자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는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루니까 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1차 시험의 결과보다는 아직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전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또 더 좋은 성과를 얻어서 만약에 또 조금이라도 그 불안감이 있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뭐 해커스 학원에서 우리가 임용 과목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해설 특강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